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젊은 미술가들은요, 고대 미술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젊은 철학자들은 고대 철학자의 책을 읽었고, 젊은 과학자들은요, 하늘과 땅에 관한 고대의 책을 읽었어요. 그 젊은 과학자 중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의 폴란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18살에요. 크라코프라고 하는 분주한 도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별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던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에 관한 연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별의 1년 동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별들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이 되어 있고 유리로 만들어진 이렇게 둥그런 공처럼 생긴 투명한 하늘들이 겹겹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런 우주관은요, 그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에서 성립된 이론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이론 중에 틀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책은요, 우주에 관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썼던 책들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다른 과학자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이론이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항성, 행성,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옛 그리스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 이런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견해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복잡하게 설명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요, 충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교회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코페르니쿠스는요, 천구의 운동에 관한 소론,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던 해에 죽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임종을 맞을 때 그 책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교회는요, 그의 새로운 생각을 금지를 시켰어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계획에 어긋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다른 과학자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페르니쿠스를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가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설명을 했던 최초의 과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지 21년 만에 이탈리아에서는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페르니쿠스처럼 이 갈릴레오도요, 고대 과학자들의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했고 논리학을 공부했어요.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생각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통해서 밝히는 학문을 말해요. 갈릴레이는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자신이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호기심과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샹들리에가 흔들리는데 가면 갈수록 그 보폭이 줄어든 거죠.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샹들리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무척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레이는요,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에 올라갔어요. 그 탑에서 꼭대기로 올라가 무게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론에서는 서로 물체가 다르면 바닥에 도달하는 그 시간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갈릴레이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갈릴레이는 교회 천장의 샹들리에와 탑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두 물체에 작용했던 그 힘이 똑같은 성질의 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의 짐작이 옳았던 거예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실험은요, 나중에 뉴턴의 중력의 실체와 그 작용 원리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갈릴레이는요, 사물의 운동 법칙을 파악하는 데 몰두를 했어요. 공을 공중에 던져서 날아간 거리를 측정을 하고 추를 흔들어 놓고 일정한 방향으로 흔들리게 하는 법칙이 무엇인지 궁리를 했고, 무게가 다른 물체들을 서로 길이가 다른 지렛대로 들어보고 그 물체들의 움직임에 드는 힘의 양을 측정을 하고, 포탄을 공중에 쏘아 올려서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를 관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늘 실험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 기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32살에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는요, 현대의 최초의 과학자,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과학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그 시대의 철학과 맞는지 다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가설, 그러니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그 이론,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나갔던 거예요. 네, 거의 50살이 다 되었을 때 갈릴레이는요,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발명한 새로운 실험 도구인 망원경을 발견하게 됐어요.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망원경의 이치를 연구를 해서 훨씬 더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 그 갈릴레이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그것을 별세계의 보고라는 책으로 엮어냈는데, 로마로 가서 자신의 새로운 망원경을 교황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땠을까요? 네, 갈릴레이는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갈릴레이의 주장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는요, 그때까지도 절대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오르내리면 안 되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갈릴레이에게 그의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어요. 교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갈릴레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릴레이의 책도요, 가톨릭 신자들이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의 목록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척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레이는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담아서 두 개의 과학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두 개의 과학이 출판된 뒤에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의 이론들을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에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갈릴레이의 이론은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현대의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요 갈릴레이를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네, 남다른 호기심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